네, 중산층 가구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금 펀드가 최근에 장기 수익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금 펀드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중산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 마케팅 부문 류경식 상무 그리고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연금 펀드는 그러니까 미래 투자 수단 노후가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체 연금 시장의 규모를 보면 보통 이제 소위 3층 구조로 저희 연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연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층에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개인연금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은행 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이제 소위 연금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신탁,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전체 시장에서는 한 8.2% 정도밖에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저성장 국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펀드에 대한 그 성장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8% 관심이다.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실제 성장률은 뭐 한 10%가 넘게 연 성장률이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붙이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수명이 한 82세 정도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나이대가 한 49살. 그러면 이제 근로하는 50도 못 채워요. 요즘 뭐 49.1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하는 기간하고 은퇴하고 나서의 생존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적금이나 이거보다 투자에 더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이 그렇게 쏠리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직장 다닐 때 일부씩 조금이라도 연금 펀드에 넣어서 그 투자 수익률 좀 높여서 나중에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자. 뭐 그런 단순한 이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뭐 은행에서 하는 뭐 저축형 신탁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 연금 보험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은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우선 그걸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펀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위험이 높은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시청자분들이나 가입자분들이 어떤 펀드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펀드 가입할 때 굉장히 조심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상담도 많이 하고 나한테 맞는 적절한 펀드가 어떤 건가를 잘 알아서 펀드에 가입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연금 펀드 이야기한다고 제가 지금 실제로 수익률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연금 펀드의 장기 수익률이 일반 예적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5년으로 해도 아마 3.2, 3.3, 10년으로 해도 3.3. 이게 예적금하고 별 차이 없으면 이게 뭐야? 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그 유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1등하는 이 그 펀드하고 꼴찌하고 있는 펀드에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막 40%포인트씩 차이가 나요.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요. 잘해야겠네요. 내가 어떤 것을 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고심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 상무님, 투자 기간이 일단 중요합니까? 투자 기간을 잘 봐야 되나요? 투자 기간을 각 투자자분들이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건지 그걸 먼저 그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본다, 아니면 3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1년을 가지고 내가 투자만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1년 중에 한번 어떤 그 급락을 해서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1년 후에 회복이 안 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다만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경제 사이클을 보면 한 3년, 5년 주기로 분명히 상승과 하락, 그다음에 또 재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3년을 주기로 보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늘어놓고 보면 훨씬 더 투자자분 입장에서 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좀 여유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투자 기간뿐만 아니고 어떤 유형의 상품으로 내가 가입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장기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고위험 상품으로 기대 수익을 높은 걸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이자 수익이라든지 주식으로 치면 배당 수익, 뭐 부동산으로 치면 임대 수익 이런 어떤 수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은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인컴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 인컴 수익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상품들을 꼭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안전도가 그렇습니다. 높진 않지만 그것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걸 상품을 상대적으로 인컴 수익이라고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고위험 수익,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어디가 좋겠다 어떤 전망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 그 인컴군이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한 10년 뒤에는 매달 얼마씩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서는 인컴 수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높진 않지만 그것이 보장되는 그런 안전성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이제 팁을 주신 거네요. 최현 평론가께서는 어떤 팁을 저는 뭐 따로 팁이라기보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그 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그 투자금을 보호할 제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있고 수탁사, 은행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판매사나 운용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사에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에 있어서도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들 빚졌다고 갚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펀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보호받듯이 일정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펀드 하는데 나중에 그 운영사가 문제가 생겨도 아니면 수탁사가 문제가 생겨도 운용사나 판매사나 수탁 회사의 그 어떤 재무 구조하고 상관없이 고객의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뛸 염려는 없다. 나이 먹어서 말이죠. 내가 했는데. 자, 그런데 저 최현 평론가에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펀드의 장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중산층이 노후 수단으로 많이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연금 펀드가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수수료니 뭐니 다 떼고 나니까 마이너스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 왜 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펀드인데. 그렇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놓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노후 안전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에셋에서 나오신 그 우리 유상무님도 계시지만 각 펀드 회사마다 또는 워낙 상품도 많고 이게 상품이 많다 보니까 종류 많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유상무 같은 분께서 이렇게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항상 미래에셋 정권에 가서 유상무님만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중간에 펀드를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되게 되면은 손해가 나요. 16.35%인가요? 오히려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빼지도 못해요.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익률 좋은 다행히 2015년부터 계좌 이동제라는 것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펀드가 만약에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좋은 계좌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유상무 최근에 그 장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익률 관련해서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금저축펀드의 전체 규모가 네.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10조를 넘어서 한 10조 7천억 정도 수준을 되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들어가 보면 펀드 수를 보면 네. 한 1,300개가 넘는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많은 네. 상품들이 있고 이걸 좀 유형별로 나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식형부터 채권형까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이 10조가 넘는 자금들을 이렇게 딱 보면 네. 거의 80% 수준에 넘는 자금들이 네. 국내 펀드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내 주식형이든 국내 채권형이든. 네. 근데 최근 1년간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 이제 네.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성과가 네. 좀 괜찮아요. 많이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네. 국내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최근에 금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만 딱 끊어서 수익률을 보면 네. 국내 채권형 펀드들이 조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1% 정도.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뭐 1년 동안 보면 수익률이 안 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만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 수익이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조금 더 2년, 3년으로 갖고 가면 분명히 또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하나가 이제 또 해외 일부 네. 이제 한 20% 수준이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소위 이머징 국가라고 하는 뭐 중국 차이나 펀드라든지 브릭스 펀드라든지 예.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개별 국가로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조금 투자하신 펀드들이 네. 아직 회복이 다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보시면 좀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론으로 가보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집중의 문제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투자한다거나 국내 주식에만 아니면 국내 채권에만 아니면 어느 해외 어느 특정 국가에만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약간 분산을 통해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제 사람이 거죠. 펀드에 가입할 때는 예. 몇 종류의 예. 범위가 다른 몇 종류의 예, 펀드에 투자하면 훨씬 더 이게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균형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예. 상무님의 팁이네요, 결국은. 그것도 있고 네. 펀드 안에서 네. 아예 분산이 되어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소위 이제 혼합형 펀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아니면 자산 배분 펀드라든지 네. 이런 이제 분산되어 있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펀드들을 골라서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최한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 보시기에도 이 연금형 펀드는 좀 기다리면은 예. 하여튼 좀 일단 하여튼 덮어버리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가서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게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렇게 혼합형으로,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어떨 때는 젊은 나이에는 주식이 80%, 채권이 20%, 좀 더 40대쯤 가면은 뭐 50대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코스피 사상 최대치 이야기하면서 연금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 나는 것이 사실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예. 이제 상무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내가 연금 펀드 들었는데 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다리면은 예. 다른 그 어떤 그 보험성 상품보다 연금 펀드에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기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하다고 대로 보세요? 가능한데 평론가 입장에서? 그거 위해서는 자신이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 마이너스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펀드 운용회사는 펀드 거래에 따라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규모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금 펀드에 대해서 설계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가입자의 납입 계좌당이 작년 평균 247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예. 지금 사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합형 펀드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잘 받아서 상담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 연금형 펀드에서 나중에 가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상품들 굉장히 이렇게 나이대에 맞고 개인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냥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상태 그리고 자기가 투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꼼꼼하게 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른 상품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연금 말고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장모님? 그렇진 않은가요? 연금이라고 해서 네. 연금 펀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펀드가 있을 때 네. 이제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펀드가 어느 펀드가 있으면 A 펀드가 있으면 네. A 펀드가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투자도 가능하게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평론가 네. 지적하셨지만 연금 펀드라고 하는 게 스스로도 자꾸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펀드가 규모가 작음에 따라서 네. 오히려 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 펀드를 같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금 펀드 외에 또 다른 펀드가 더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운용사 얘기 좀 해보죠. 운용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펀드 매니저 얘기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죠? 펀드 매니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펀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운용사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나 그 관리해주던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뒀대요.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 금융 소비자 입장은 굉장히 당황하고 화도 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펀드 매니저를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운용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 금융 상식은 그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거든요. 말만 믿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갔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잦은 펀드 매니저 교체로 그 상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는 지금 아주 냉정해요. 계좌 갈아타버립니다. 다른 회사 가버려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사에서 각별하게 좀 관리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견해 갖고 중앙적인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 것 중요한 같은데. 지적이시고요. 네. 뭐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가 그 펀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에 네. 초창기 이 펀드 운용사들이 초창기 때는 이제 유명한 스타 펀드 매니저를 내걸고 네. 뭐 영업도 하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들에서도 인식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운용사들이 이제는 대단히 이제 팀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시스템을 통해서 운용하는 형태로 거의 다 바뀌어 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엄격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도입을 네. 해서 통해서 이 단순히 펀드 매니저 한 명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이게 혹시 이직이나 교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결국은 싶습니다. 운영사의 크레딧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 선택을 당연하죠. 예. 소비자들이 그걸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서 더 높이 준다 그래서 그걸로 갔다가 괜히 맞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결국 그 운용사의 어떤 책임이죠. 레퓨테이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용사를 선택할 때 어떤 그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이게 그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는 잘 모르니까 네. 그 이제 경제신문을 다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네.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펀드 매니저, 펀드 운용사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믿고 자기 평생을 사실상 맡기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꼼꼼하게 계속적으로 금융 소비자도 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계속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짧은 시간인데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특히 성모님 나와주셔갖고 네.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상무 그리고 최영환 평론가였습니다.